이재명 대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또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니십니까? 왜 추측합니까? 아니 무죄 선고 이후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다 최원근 조기 대선 열린다고 한다면은 네. 청신호다 파란불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측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측에서 만든 게 이제 사법 리스크예요.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그렇죠. 될 것이다. 네.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통계인가 나왔어요. 4건 있다고 합니다. 4건. 그러니까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2% 전체에서. 돌아올 확률이.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근데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대부분은 성범죄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을 제외한 형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유죄 취지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도 지금 대권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없는 상태에서 그럼 뭐로 모욕을 주죠? 뭐로 이 사람을 더럽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날개를 달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다가가서 하루빨리 국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실은 얽혀있는 문제가 아닌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마치 같이 가는 문제처럼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한 축이 아예 잘려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죠. 그렇죠. 물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대선 시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기와 그다음에 대선 일어난 시기와 관련된 요게 좀 연동이 되는 거지 재판 자체는 완전 별개였죠. 별개였는데 저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처음에는 무죄가 네. 나왔고 근데 제가 처음에 고민이 그거였어요. 김문기는 이건 다 무죄 나와야 되고 골프든 뭐든 다 무죄 나와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했고 자 백현동은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일 수도 있다. 그런데 거짓말을 무수히 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장모 땡전 한 푼 안 벌었다. 네. 이거 보니까 동전을 안 받고 이렇게 채권 같은 걸로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땡전 한 푼 안 벌었다는데 다 네. 개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않고 자 윤석열 대통령 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하나도 기소조차 않고 오히려 수사심의위에 가서 아 이건 기소하면 안 돼요 검찰이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놓고는 이재명 대표는 뭐든 하나 걸려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네.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는 저는 유죄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게 과연 법적 정의가 아니라 전체 정의에 맞느냐 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할 때는 처음에 1심 때부터 80만 원 정도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 관측이 좀 비슷했어요. 네, 솔직히 사실 말해서 그게 맞지 기자들 같은 않느냐. 경우에는 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징역형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이상하다. 네. 예. 근데 2심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판결문에 설시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걸 암묵적 그 은연중에 얘기한 게 정치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2018년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제 그 대법원 판례 맞아요. 예. 그것까지 인용을 했었잖아요. 정치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였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근데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 때 그걸 법을 없애자. 그거는 너무 이제 규칙이 이상해지니까 그건 아니지만 검찰이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네. 요 놈은 내가 죽이겠어. 그리고 해서 무조건 다 걸면 저는 사실 그런 법은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만약 없애기는 그러면 네. 요 부분만 유죄다. 그것만 하지 마라. 아예 딱 그렇게 정한다든지 되게 엄밀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2심 재판부가 좀 맞아요. 강조를 네. 했다고 봐요. 실제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건만 본체만 보더라도 저는 그런 게 예를 들어 오창석 평론 같은 경우 정치 활동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네. 대중 앞에서 말할 때 그러면 꼼꼼하게 써진 대로 읽어야 됩니까 원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원고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검증을 네. 잘 해도 원고를 잘 쓰고 와도 이렇게 쭉 읽다가 나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고 원고에서 벗어났을 때 딴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틀린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특히 낙선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건 사실이고 이 법률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시작은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때 대장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뭐로서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성남FC 이렇게 되는데 본체였던 대장동은 지금 수사 기록만 22만 쪽이에요. 이거 복사한 데만 수천만 원 든다고 하고 검찰 측 증인이 148명입니다. 성남FC로 번졌거든요. 이거 조사 내용만 14만 쪽입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 증인을 몇 명을 내세웠냐면 478명 선택. 이거는 사실은 478명 중에 나쁜 얘기 해주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나온 게 사실은 그 위증교 사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김병량 시장의 보좌진 네.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결국 그것도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진 것이 결국 윤석열 씨가 얘기했었던 검찰 조사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걸려서 수사가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끝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가혹한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재판 출석만 85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 동안. 그러니까 85일이 그날 일정이 마비가 된 상태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 정권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적 제거를 위한 보복 수사를 감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정당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낙선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다 인지하셨을 겁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함부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거짓말했다라고 쉽게 매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사법적으로 촉급한 부분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달릴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대선이라는 게 만약에 가시화돼 치러진다고 한다면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조건상 이재명 대표가 유리할 수밖에 없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유죄해졌죠. 네. 왜냐면 특히 사법리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경선에서부터 힘들어졌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언제 선고할지 모르잖아요. 음. 유죄 나오고 만약 대법원에서 선고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갑자기 유죄 나와서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냥 국민의힘이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은 없어졌다. 근데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좀 신중해야 된다. 좀 뭐 행동이라는 걸 조심스러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박지원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골프나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본선을 놓고 보면 이번에 무죄 판결 받은 것, 유죄가 안 나고 무죄 판결 받은 것이 약간 정도 플러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불안감이 없어진 건 상당히 됐고 그래서 네. 경선이 그냥 이재명 대표로 되는 거는 예전이 80%였다면 지금 뭐 95%. 네. 그럼 본선은 저는 예전에 한 80%였다면 지금은 한 85, 87? 왜냐면 어차피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유죄 무죄에 맞아요. 따라서 크게 그런 거 상관없는 없어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대선은 이번 경우 양자 대결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사실 양쪽에 5라고 잡으면 약 10% 여기서 누가 더 끌어오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죄 무죄에 따라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영향이 네. 없는 예를 들어 약간 이쪽에 뭐 한 2, 3%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결정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지금도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 네. 본선을 생각한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제가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일정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고요. 네네.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고 유발 하라리 교수랑 네. 또 토론을 길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선거 당일에도 항소심 선거 당일에도 알래스카 주지사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보니까 네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동선을 짜거나 일정을 짜는 사람 중에 뭔가 좀 특별한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일단은 코디네이터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네. 3월 14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 입에 맞춰놨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3월 14일 이후의 일정들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네. 유발 하라리한테 전화해서 오늘도 좀 오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일정을 자세히 네. 보시면 3월 14일 이후의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비 경선이라든지 압도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 썼던 네. 준비했던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 이유는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건 있습니다. 김현종 임명입니다. 아 김현종. 김현종 특보입니다. 네.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친미 그래서 맞아요. 네. 유시민 장관도 썰전에 나와서 너무 미국 말을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그 당시에는 돌려간 느낌이 있어요. 통상교섭 본부장 하셨던 김현종. 네. 네. 근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사실은 나쁜 정치인이지만 상인의 끝판왕입니다.
현대차가 몇 조를 딱 쏘니까 여기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유리하게 한국에게 이용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두 번째는 출근 이제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은 결국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표님이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게 할까. 그리고 삼성 만난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반도체 관련돼서 노동시간 조금 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맞아요. 좀 이제 다시 네. 쿨다운을 시켰죠 지금. 쿨다운을 네.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에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번 선거는 인수 없이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준비가 많이 된 대통령 후보로서 면모를 보이고 싶은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 후보 중에 이 정도 지지율 중에 이번 떨어지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한 번이라도 찍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1등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당장 출근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유발 아래를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하면 늦어요. 이미 내일부터 인사 발령 바로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지 해야 되고 삭감된 R&D 예산 복구해야 되고 산불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데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문정부 때는 왜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전국의 소방차가 몰려들어서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는지 왜 현장에서 김부겸 해양부 장관이 징영 해양부 장관과 현장에서 교대하면서까지 그 현장을 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저희 제작진이 지금 멘트 하나 쳤는데 네. 우창석 평론가 비서실장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네. 저희가 탄핵 정국의 주요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인물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유령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언론에 노출도 되지 않고 물론 소문은 풍성합니다마는 무성한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뒤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뭐 저도 이렇게 용산에 계신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정보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아. 대신 대통령이 식사를 오찬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한다. 가까운 사람하고만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김건희 씨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이거 일단 다 됐어. 내가 다 됐으니까 전보니까 다 됐대. 우리 선생님이 비싼데요, 약간? 다 됐으니까 자기 절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계란이나 말아줄까? 그래 그거 해.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현재 이 기각을 노리고 자중하고 있다. 기각을 네, 자주 그 정도로 있다.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상간의 행각들이 아예 안 알려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가시권에 사라졌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일보 폐간 우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호처를 찾아가서 자기 남편이 잡혀간 다음에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렇게 물었던 부분이라든가 네. 그분이 분명히 숨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 압박 수준이 정보가 있어야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헌법재판관한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화 통화 된다면은 네. 기각해줘. 이걸로 압박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잡고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협박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정치랑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의료 행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전 오. 탄핵되고 나서 네. 박근혜도 그때 청와대 의료 관련된 사람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가니 주사를 어떻게 하느니 이런 얘기 나오지 말이, 않았습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동선 공개된 게 마지막이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주장 제기가 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동선을 좀 공개해야 된다. 의료 행태 저는 지금도 높은 확률로 어떤 방식으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약간 자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음. 만약에 이제 옛날 구구 인사들, 구구 유튜버들과 통화도 자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 그러니까 구구 쪽에서 막 장사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여사가 절대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라고 했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본인도 나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그러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런 아니, 생각이 근데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름대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네.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 개혁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상민이라는 화자가 아니면은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지금 헷갈리는 선상이 좀 와 있거든요. 저는 뭐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때려 뗄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한민국 공직자 특히 장관 중에서 이렇게 목숨줄이 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태원 참사 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날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날아갔어야 되고 이 사람의 실기가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잼버리 사태 때도 공동 책임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행안부 장관 들어가 있었고 교육부 장관 들어가 있었고 컨트롤타워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내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다른 길로 틀기에는 그냥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이고 나왔었던 불리한 상황에서의 진술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리한 진술다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간 근데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평론으로 짚는 게 아니고 수사로 짚을 수밖에 네.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여하간 그 이후의 대행들도 그렇고 건건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성벽에 가린 것처럼 다 막아줍니다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란 특검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일단 구구에 전국의 구구를 끌어모아서 광장에서 그 숫자가 10만이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놀랄 건 없어요. 그 종교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그런 면도 네. 있고 전국에 다 모인 거예요. 실제 구구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이상이 됩니다. 네. 그 중에 10만 명이 전세버스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랄 건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어쨌든 광장에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회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또 뒤에 더 분열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고, 근데 더 큰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수습은 됐죠. 물론 국회 뭐 당직자들 그때 당직자들 만나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서 네. 다 막았죠.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어떤 자가 어느 만큼 관여했고 누가 기획을 했고. 근데 지금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중간에 관련된 기록들도 예를 들어 비아폰 서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누가 어떤 미친놈이 가서 비아폰 서버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의 다 조작해버리면 기록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전모를 밝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심지어 직시항고단에서 가장 핵심 우두머리는 핵심이 그냥 우두머리죠. 네. 윤석열을 석방시켜주질 않나. 관련된 수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김건희 여사도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과연 내란을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뭘 했냐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스템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주도하냐? 지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광장의 이상한 목소리에 힘받아서 주도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김건희에 대한 그 종국적인 여러 가지 진상규명의 움직임이나 시도 같은 것들이 정식적인 궤도에 오른 시점은 오창석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느 순간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되고 난 직후부터 검찰은 틀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검찰은 그들의 권력의 개로 전락을 했지만 또 전락을 하면서도 모욕적인 일들을 그 콜검이라고 하는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명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체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 탄핵된 이후에 가장 달콤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국정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을 벌여왔다. 요 증거를 내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인용 직후부터 네. 검찰의 거센 반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수사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네. 초에 모 방송에 공개 방송 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여사가 무슨 장관 인사에 개입한 썰이죠. 확인은 저도 못했으니까 되게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정권 후반기 저는 이제 올해 후반기 정도 되면 얘가 나올 거다. 왜냐면 권력 누수가 생기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미친 짓을 하면서 이게 됐죠. 근데 아직 파면이 안 돼서 안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사와 그의 가족들, 그의 일당들이 벌인 부정축제나 네. 인사 개입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장모가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
냈잖아요. 당구 증명을 위조했는데 그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졸업장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랑 그 영화에서 기생충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모든 게 신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위조를 뭐 300매덕이 있다고 위조를 해서 금융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웬만한 사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뭘 못했겠어요. 저는 엄청난 엄청난 부정부패들이 나올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